여러분, 혹시 최근에 냄새를 잘 못 맡으시나요? 아니면 밤에 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가 겪은 일인데요.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던 작은 변화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만난 김할아버지는 72세셨는데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이 만든 된장찌개 냄새를 예전만큼 맡지 못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뇌질환을 앓게 되는 분들이 실제 진단을 받기 약 12년 전부터 후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 경우를 계속 말씀드리자면 냄새 감각이 떨어진 지 몇 년이 지나면서 다른 증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팔다리를 휘젓는 일이 생겼어요.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듯한 행동을 실제로 하시는 거였죠. 부인께서는 처음엔 그냥 악몽을 꾸는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낮에는 유독 졸음이 많아지셨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뇌 속에는 도파민이라는 매우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뇌의 깊숙한 곳, 정확히는 흑질이라는 부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이 소중한 신경세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화학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우리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농사일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때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죠.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맨손으로 농약을 뿌린 적도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사라져도 처음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은 신경세포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런 보상 작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도파민 신경세포의 65% 정도가 사라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김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젓가락질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손목을 삐끗했나 하며 파스를 붙이기도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떨림은 더 심해졌고 걸음걸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큰 보폭으로 씩씩하게 걸으시던 분이 점점 종종 걸음을 치시게 되었어요. 마치 앞으로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게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답답해하신 건 단추 끼우기였어요. 평생 혼자서 척척 해내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셨거든요. 양복 단추를 끼우는데 예전에 3배 시간이 걸리고 글씨도 점점 작아지고 흐려졌습니다. 부인께서 가장 놀라신 건 김할아버지의 표정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웃음이 많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무표정해지셨다는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감정 표현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목소리였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우렁찬 편이셨는데 점점 작아지고 웅얼거리는 것처럼 변했어요. 전화로 대화할 때 부인께서 뭐라고요? 하고 되묻는 일이 자주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할아버지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마치 다리에 시멘트를 부어놓은 것처럼 꽁꽁 얼어붙어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동결보행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방향을 바꿀 때나 문턱을 넘을 때 또는 급하게 걸어야 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김할아버지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다고 해요.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여러 검사를 거쳐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설마 내가 하는 마음이셨지만 의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증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파킨슨병은 단순히 움직임의 문제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 중 약 35%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시고 일부는 환각이나 망상 같은 정신적 증상도 경험하세요. 김할아버지도 처음엔 없던 일이 있다고 하시거나 집에 누군가 다녀간 것 같다는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엔 그냥 착각이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파킨슨병의 한 증상이었던 거죠. 수면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시면서도 낮에는 식사 중에도 졸음이 쏟아지셨어요. 특히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잠들어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자주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파킨슨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김할아버지도 레보도파라는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치료 시작 후 2주 정도 지나자 손떨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뻐하신 건 다시 단추를 혼자서 끼울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예전처럼 또렷해지셨죠. 약물 치료와 함께 김할아버지는 꾸준한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집 앞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스트레칭과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셨어요. 특히 수영을 시작하신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세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주 3회 정도 수영을 하시면서 체력도 늘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셨다고 해요. 태극권도 파킨슨병 환자분들께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느린 동작으로 균형 감각을 기르고 근육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김할아버지도 주말마다 공원에서 하는 태극권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어요.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식단 관리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삼키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음식을 잘못 삼켜 폐로 들어가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거든요. 김할아버지 가족들은 음식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드리고 국물은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서 삼키기 쉽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도록 배려했죠. 단백질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약물과 단백질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약 복용 시간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저녁에 고기나 생선을 드시고 약은 아침에 공복에 복용하는 방식으로 조절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약물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소화제 중에서도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계열의 약물이나 일부 정신과 약물들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도 처음에 소화불량으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소화제를 복용했다가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적이 있으셨어요.
다행히 담당 의사 선생님께 즉시 알려서 약물을 바꾸고 나서 다시 좋아지셨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걸 실감하셨죠. 파킨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약물 복용도 꾸준히, 운동도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인 진료도 꾸준히 받아야 해요. 김할아버지는 지금도 월 1회씩 병원에 가셔서 상태를 점검받고 계세요. 치료 시작 후 3년이 지난 지금 김할아버지는 일상생활을 거의 정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혼자서 옷도 입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간단한 외출도 가능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다시 부인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세요. 예전처럼 큰 보폭은 아니지만 손을 잡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김할아버지 사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초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킨슨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면 그만큼 회복이 어려워져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데 이는 생각보다 높은 수치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잠자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거나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할아버지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어요. 파킨슨병이 무서운 건 질병 자체보다도 합병증 때문입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거나 음식을 잘못 삼켜서 폐렴이 생기는 게 더 위험해요. 하지만 이런 합병증들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 가족들처럼 주변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킨슨병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 훨씬 좋은 치료법들이 나왔고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세요. 김할아버지도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는 많이 우울해하셨지만 지금은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치료받지 않았다면 지금쯤 훨씬 심한 상태가 되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병원 검진을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